녹화를 시작할게요. 오늘 이제 그 제2강 나는 누구인가 온 발제하는 날인데 좀 강의 동영상, 스님 동영상 다들 보고 오셨나요? 네, 저희가 네, 다 볼 수 없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발제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네, 가능하면 스님 동영상도 네, 보고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발제를 시작하고 그 강의 내용을 사실 그 판서 내용을 설명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네, 금방 끝나고요. 그리고 같이 얘기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화면은 다들 잘 보이시죠? 네. 어, 모든 인간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 말도 반박하자면 반박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태가 아닌 좀 더 나은 상태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그런 지점을 향해서 가고자 한다면 그 지점을 뭐 일단 행복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떤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뭐 성찰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뭐 내키는 대로 살고 그냥 인생의 흐름에 모든 걸 맡기면서 그냥 살아가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태, 어떤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면 예, 그 지점을 일단 행복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하고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익숙하겠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문장씩 나아갈 때마다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 반박의 여지가 없이 음, 논리의 빈틈이 없어서 내 스스로가 완전하게 납득이 되는가? 그 부분이 12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 문장에서 한 문장 넘어갈 때 뭔가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는 점들은 최대한 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사유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는 것이 사실 12강이란 강의의 목표입니다. 스스로의 의심을 해결하는 것. 근데 이 행복을 나아가는 이 존재들이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그 행복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그 행복이란 지점을 향해 나아갈 때 통과해야만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이 바로 그 행복을 원하는 자, 그 자에 대한 사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 행복해지고자 하는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그 누구인가에 대한 성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행복해지고 싶다, 뭘 원한다, 뭐 많은 돈을 원한다, 뭐 성공하고 싶다, 뭐 예뻐지고 싶다, 인기가 많고 싶다, 편안하게 살고 싶다, 혹은 뭐 우리 같은 수행자들은 뭐 성불하고 싶다, 불을 깨우치고 싶다, 어쨌든 그런 걸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그 지점만을 그 목표만을 몰두해서 생각한다면 바로 그것을 원하는 그런 그 사람, 그 존재에 대한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을 원하는 바로 그자를 존재라고 한다면 그 존재에 대해 생각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철학자 혹은 수행자라고 하죠. 제가 이제 얘기할 때 그렇게 이런 문장의 전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의심이나 뭐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크를 켜고 중간에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그런 분위기를 장려하고요. 장려하고요. 네. 이 존재에 대한 사유가 모든 수행의 시작, 출발점입니다. 음. 가장 이제 첫 관문이면서 또한 가장 넘기 어려운 관문이기도 합니다. 존재에 대한 사유를 오늘 또 한 번 할 텐데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필요 충분 조건, 존재란 무엇이다라고 말할 때 그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설명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사유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금은 이 하얀 여백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존재한다고 하진 않죠. 존재하려면 존재라는 것은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존재를 정의할 때 뭐 동사 고금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은 그 있음이죠. 있음. 무언가가 있다. 무언가가 있으려면 어,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이제 존재가 생겼습니다. 좀 전에 아무것도 없다가 어떤 존재가 생겼고 그 존재 이제 A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근데 이 A가 생길 때 이 A가 생긴과 동시에 같이 생겨나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선일거사님, 선일거사님 혹시 A가 생겨날 때 동시에 생겨난 그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A가 네.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 모든 존재입니다. 뭐 지금처럼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존재라 부를 만한 어떤 것이 생겨난 순간 함께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A가 아닌 것. 네, 네. 저 너무 네. 많이 우리 했던 것이라 여러분 또 한 번 오늘 네, 하겠습니다. 저 A가 생겨난과 동시에 A가 아닌 것이 생겨나죠. A가 아닌 것이 없이 A가 있을 수 있나요? 음, 저도 정말 숱하게 많이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 또 한 번 생각해 봐도 그렇죠. A가 아닌 것 없이 A가 혼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존재가 등장한 순간 이 우주는 A와 A 아닌 것으로 나눠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를 얘기한다면 존재는 반드시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는 어, A만을 가리켜서 존재라고 부르지만 본질적으로는 A는 A 아닌 것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존재는 A와 A 아닌 것, 그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죠. 뗄래야 뗄 수 없고
불교 용어로는 동시생기라고 합니다. 동시에 일어남. 그것이 일어나면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고, 그쵸?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하고, 동시생기합니다. 이 존재의 양태를 어, 이걸 문화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건가요? 혹은 뭐 동서고금 존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동서양, 뭐 현대나 고대나 그 어느 때라도 존재에 대해서 사유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고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재는 항상 세계와 함께 있다. 세계의 존재라는 말로 바로 이 모습을 표현합니다. 또 뭐 불교에서는 사실 이 개념이 너무나 정말 기본적이고 그런 거라 이제 뭐 법성계 한 구절만 딱뭐 떼올 떼와서 설명을 하기도 참 그럴 만큼 그래도 가장 뭐 대표적인 이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을 꼽자면 네, 일중일체 다중일 일중일체 그렇죠. 그 하나는 그 일체 안에 있고 다중일 그 여러 개가 모두 하나 속에 있다. 이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언어가 다르고 뭐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도 바로 이 모습을 어, 얘기하고 있는 말들이죠. 존재는 반드시 그것과 그것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모두 네, 의심이 없으시죠? 있으시면 어, 언제든지 마이크를 키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사유로 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그럼 그것 아닌 것은 어떤 전제 조건 속에 그것과 그것 아닌 것이 있을까요? 그것과 그것 아닌 것이라는 것은 그것과 그것 아닌 것의 차이를 분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분간. 분간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이에 대한 분간을 할 수 있는 인식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인식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이 문장도 우리 몇 년에 걸쳐서 많이 사유했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사유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끝까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아무도 보지 않으면 달이 없단 말이냐 이런 말을 남겼죠. 어, 그 관찰 그 모든 것은 관찰자의 인식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 그 관찰자의 인식을 떠나선 어, 그 관찰자의 인식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이미 그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이 우주란 세계란 것은 그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어떤 음, 이미 관찰자 없이 어떤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이 모든 별들과 지구가 인간의 인식이란 그 조건 없이도 이 모습대로 있는 그런 우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세계는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된 세계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어, 뭐 약간 오싹할 수도 있지만 어, 귀신이 함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존재들도 이 순간 함께 있지만 그들이 인식하는 세계는 이 세계가 아니죠. 좀 무서우면 다른 거 뭐 팔이라고 할게요.
예, 뭐 파리든, 불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도 계시죠? 예, 좀 상상하기에 좀 괜찮은 걸로 다시 예, 바꾸면 뭐 외계인이든 어쨌든 다른 경험, 다른 감각 기관을 가진 존재가 경험하는 그 세계는 이 세계와 다른 세계죠. 그렇게 어, 모든 것들은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인식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그것이 인식이 존재의 가장 뿌리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 즉 존재를 이루는 그 인식에 대한 사유, 그 인식에 대한 통찰 없이는 우리가 존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겠죠. 일단 인식이라는 건 뭔가를 인지하는 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지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한다, 혹은 뭐 감각기관으로 안다. 눈으로 보아 아는 것도 아는 거죠. 귀로 들어 아는 것도 아는 거고, 감각기관이 인지하거나 아니면 머리로 생각하거나 이런 작용을 할 때, 이 인지작용이란 말에 또 반드시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 있죠. 무언가를 생각한다, 무언가를 인지한다. 그 무언가, 목적어가 없이 그냥 알 수 있나요? 내가 뭔가 생각하는데 생각한 대상이 없다. 내가 보는데 그 봄의 대상이 없다. 그게 가능할까? 이 사유도 저, 어, 쉽지만은 않은 사유죠. 정말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오늘 또 한 번 생각해 봅니다. 때문에 인지라는 것은 반드시 이미 대상을 내포하고 있다. 불가분이다. 그렇죠? 또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할 때 그것을 감각하고 있는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들은 이 신체 기관이 없이는 그것을 인지할 수 없죠. 그래서 감각 기관이 또 이 인지 작용에는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작용이 있으면 그걸 하고 있는 기관을 이름하여 감각기관이라고 하죠. 그 때문에 보는 작용이 있으면 그것을 인지하는 그 보는 기관 눈이 있고 또 그 봄의 대상, 형태나 색이 있다. 그리고 불교 용어로 하면 감각기관이 근, 인지작용이 식, 대상이 경에서 근경식, 이 3사는 불가분이다. 어, 별상으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떼어서 보자면 세 개지만, 아까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한 사유를 했듯이, 어차피 함께 있고, 항상 동시생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각기관이 이제 신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신체, 우리의 몸을 얘기할 때, 그 시작을 가장 작은 단위를 생각하자면, 그 세포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포가 아주 많은 세포, 뭐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 몇십 조개의 세포가 모여서 우리의 몸을 이루죠. 그 세포가 기관을 이루고 그 기관이 기관계를 이루고 해서 하나의 객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이제 객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더 작은 단위, 그 세포를 뭐 세포핵, 뭐 그 안에 있는 물질 이렇게 계속 왼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세포 안에는 그 유전자라는 게 세포마다 들어있죠. 또 이 객체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이 우주와 맞닿아 있죠. 조금의 빈틈도 없이 맞닿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것을 이제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개체의 외부에 있는 그 외부 환경을 확장된 표현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확장된 표현형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체 그 이기적 유전자의 책 내용의 핵심은 그 진화의 주체가 뭐 유전자다 이런 얘기였죠. 그 유전자에 살려고 하는 의지, 계속해서 영생하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영생을 하려면 물질은 언젠간 소멸하니까 이 유전자가 선택한 그 영생의 방법이 복제였죠. 끊임없이 나를 복제해서 대를 이어서 계속 살아남는 그런 전략을 취했고 그 결과 결국에 그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개체라는 것은 그 유전자를 실어 나르기 위한 탈 것, 영어로 비히클이라고 하나요? 탈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체가 나타내고 있는 특성들은 그 유전자가 자신의 생존 전략을 발현시킨 모습이라는 거죠. 뭐 피부색이 어둡다, 뭐 하얗다 이런 것들이 다 더 잘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전자가 선택한 생존 전략의 그 표현형이라는 거죠. 유전자의 표현형. 그랬을 때 이 개체를 유전자의 표현형이라고 본다면, 근데 이제 가장 이 확장된 표현형을 설명하는 예로 비버댐의 경우를 들죠. 그러니까 그 비버 유전자는 비버에게 아주 커다랗고 튼튼한 앞니라는 그 표현형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커다랗고 튼튼하고 댐을 만드는 그런 습성이 있는 그 비버라는 개체가 살고 있는 그 호수는 비버가 살지 않는 호수하고 비교했을 때 다르다는 거죠. 댐이 있고 이렇게 나무가 쓰러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비버가 살지 않는 댐과 다르다. 근데 결국엔 뭐냐면 그 호수의 모습은 그 커다랗고 튼튼한 그 앞니가 만들어낸 것이고 그 커다랗고 튼튼한 앞니가 바로 그 비버 유전자에 있는 그 특성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표현되는 그 영향력은 한 개체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개체가 사는 환경은 그 개체들의 습성에 따라 다 달라지고, 그죠? 인간이 사는 환경, 뭐 개가 사는 환경, 소가 사는 환경 다 다르죠. 근데 그 다른 모습이 결국에는 그 하나의 그러니까 유전자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표현형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얘기할 때 이 개체를 너무나 핵심적인 그러니까 그 개체가 곧 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 유전자에게는 유전자에게 이 개체랑 우리의 신체라는 것은 아주 뭐 튼튼하고 탈만하고 그런 어떤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성벽 같은 거라면 그 밖에 그 확장된 표현은 그 비버댐 뭐 인간이 사는 아파트 이런 것들은 그 유전자를 한 겹 더 두르고 있는 그냥 음, 그러니까 또 다른 그런 이제 하나의 더 큰 그 유전자를 보호하는 그 물질일 뿐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지금까지 그 개체 중심의 진화론적 사유에서 좀 더 본질적인 그런 어, 관점들을 제시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을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이런 존재에 대한 존재의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거론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개체에 한정되지 않고 나의 외부에 있는 환경은 이 유전자를 또 불교 용어로 하면 까르마잖아요. 나의 그 전생부터의 패턴이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 그 습성, 그 습성들이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나의 외부에.
그래서 그 감각기관, 그러니까 나를 개체라고 하고, 내가 마주하는 모든 대상들이 나의 확장된 표현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 이렇게 사유해 보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랜덤하게 어떤 우연적으로 대상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들은 근경식 3사 화합의 작용으로 나와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것이 내 앞에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마주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확장된 표현형이다 라는 사유에 이제 이르릅니다. 약간 인터넷 연결이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했다면 인지작용,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게요. 너무나 많이 한 거라서 빠르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수상행? 네, 저기 낯서신 분 없지요? 네, 수상행. 정보 수용, 판단, 반응, 그 인지작용을 어, 셋으로 세분화하면 그것을 수상행, 불교 용어로 하자면 수상행, 세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감각기관 인지작용 대상 이렇게 근경식이 펼쳐지는 모습을 봤죠. 이것이 이제 존재의 드러난 모습, 존재가 현상적으로 관찰되는 모습이라면 그 인식의 뿌리가 있습니다. 인식의 뿌리, 뭐 존재의 구조, 그그 인식에는 인식을 어떤 인식의 층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게 이제 제 4강, 5강인 연기상, 연기성의 내용이죠. 연기.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키워드들을 좀 두서없이 그냥 써봤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잠재의식이라고도 하고, 프로이트가 그 잠재의식이란 개념을 처음 이렇게 내세운 이후로 심리학에서는 그 잠재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조건화 그런 그 인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뭐 스키너의 상자, 파블로프에게 이런 실험 등을 통해서 의식이 어떤 조건에서 형성되는가를 연구했죠. 또 그러니까 어, 지금 그 겉으로 드러난 수준에서 인지작용을 보통 표층 의식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표층 의식이 평소에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패러다임이라는 용어가 있죠. 우리는 패러다임을 평소에 잘 인지하지 못하죠. 내가 어떤 패러다임 속에 있다는 것을, 그죠? 우리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그런 이제 뭐 뉴턴 물리학, 그쵸? 우리 현대인들에게 자본주의, 우리 이런 어떤 우리의 사고의 구조 자체가 이미 그런 틀 안에 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죠. 하지만 그런 구조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인식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아주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거나 우리가 그러니까 잘 인지하고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어떤 그 반성이나 그 알아차림 없이 그냥 하는 내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자동적 사고, 스키마 이런 것들 이런 용어들이 이제 주로 서양 학문의 용어죠.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경전에서는 그러니까 무명과 행이라는 두 단어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무명 그럼 무엇이 무명이고 무엇이 행일까?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이 항상 연구해야 되는 거고 사유해야 되는 부분인데 음,
부처님도 서양 과학자나 철학자들도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 그래서 인간이 표층 의식으로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일까? 서양 학문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음, 이렇게 서양 학문의 용어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감각기관과 대상을 묶어서 그 물질을 색이라고 하고 인지작용, 수상행, 그리고 그 인식이라는 거, 그 아르마리를 그냥 다 통틀어서 식이라고 해서 색, 수상, 행식 5개의 무덕이 온 이것이 존재가 드러나는 모습이고 그 식작용의 뿌리, 잠재의식 혹은 구조 이 부분이 연기, 그 연기의 다른 말은 이제 공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이제 계속 그 특히 이제 4강, 5강에서 하겠지만 연기와 공은 같은 말이죠. 왜 공이냐면 어떤 존재라는 것은 본래부터 그냥 그것으로 혼자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변하면 존재는 변하죠. 어떤 사람이 그 스키너 상자 속에 있던 쥐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쓸데없는 일을 했다. 나는 지금 이런 구조의 상자 속에 있다라는 걸 깨달으면 그 쥐란 존재가 이제 변하죠. 그 쥐의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과 생각이 변하면 점점 물질도 신체도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존재는 그렇게 조건 속에서 조건생 되고 본래부터 그 쥐가 레버를 막 누르는 채로 그렇게 그런 존재로서 딱 세상에 나온 거 아니라는 거죠. 그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불교 용어로 뭐 자성이 공하다. 본래의 성품이란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 조건생, 조건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곧 공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마인드풀 명상에서만 쓰는 용어죠. 앞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쓰길 바라면서, 네. 스님과 대화할 때는 이 용어를 쓰면서 대화합니다. 그래서 육체, 신체에 해당하는 파트를 진이라고 이름한다면 정신작용을 그 콤플렉스라는 말에서 따왔습니다. 개체의 육체를 진 개체의 정신작용을 콤이라고 한다면 그 개체가 마주하고 있는 물리적 대상들, 그것을 물리적 환경들을 유니버스에서 이제 따왔는데요. 뭐 어차피 그 만든 말이니까 더 좋은 말이 있으면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물리적으로 개체와 개체 외부의 것으로 나누자면 정신적으로도 그 개체의 정신과 개체 외부의 정신 이렇게 나눠 볼게요. 그럼 그 개체 외부에 있는 정신을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 인간이면 인간의 문화.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것을 밈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셔서 진콤윤밈이라고 존재를 4개의 파트로 구분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대화할 때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한마디로 오온이고 진콤윤밈이죠. 또 그리고 진을 A라고 한다면 그 유미 A가 아닌 거죠. 만약에 콤을 A 다시라고 한다면 밈은 not A 다시가 되겠죠. 아까 우리 사유했듯이 다시 확인하는 건데요. A와 not A는 동시생계하죠. 진과 유은 동시생계하고 콤과 밈은 동시생계합니다.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그 어떤 존재도 자연 환경을 떠나서 뭐 문화를 떠나서 그냥 존재하진 않죠. 그렇죠? 반드시 함께 합니다. 네, 세계 내 존재로서 존재합니다. 음, 여기까지가 이제 이 강의 내용인데 좀 앞으로 또 이제 그
공부할 때 좀 필요한 내용이라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건 이제 거의 불교적 관점에서 설명한 거라면, 서양 철학도 바로 이 긍정식을 가진 인간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음, 서양 철학에서는 어떤 분과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자들은 이 존재의 근원을 밝히는 것, 대체 이 세상 만물은 그 근원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에서 철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는 그 근원, 물이라고 했죠. 그 존재의 어떤 물질적 요소, 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어떤 그런 물질적 요소들에서 존재 근원을 찾아가는 철학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 그, 그것을 사유하고 있는 바로 그자, 인간에 대한 사유를 시작하는 흐름이 본격적으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그 말은 너의 무지함을 알라라는 뜻도 물론 있고 그 뜻이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사유하고 있는 바로 너 자신, 그 자신을 알라. 나는 누구인가를 성찰해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들이 바로 그 인간에 대한 사유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중세 그 신본주의 시대 동안은 철학은 신학의 신여 역할을 합니다.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져다가 그 이제 기독교 교리를 만드는 데 많이 썼죠. 그래서 신이라는 말로 그 모든 대답을 하면 됐던 시대라 철학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신본주의 시대에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데카르트였죠. 나는 생각한다. 자,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랬을 때, 그 생각에는 반드시 이제 대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철학이 필연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칸트는 그 인간이 결코 알지 못하는 대상의 참모습을 물 자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지수 X라고 둔 거죠. 인간은 대상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죠. 제가 지금 컵을 지금 김훈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제서야 봤습니다. 지금 이 설명까지 하고 네, 이 부분은 같이 얘기할게요. 음. 컵을 보고 있는데 컵을 볼 때 저는 이 컵 자체가 그냥 나의 어떤 뇌수로 확 와서 컵을 보는 게 아니죠. 일단 광자, 빛이 컵이라는 그 물체에 가서 닿고 한번 때린 다음에 반사가 돼서 다시 나의 망막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그 자극이 전기 신호로 변환이 돼서 그 생체의 전깃줄이라고 할 수 있는 뉴런? 어, 정확한 용어들을 모르겠습니다. 네, 혜인 보살님과 선일권님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보충 설명을 네,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전기 신호가 나의 뇌로 전달이 되죠. 그러면 거의 뭐 모르스 부호처럼 그렇게 전달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전류가 흘러가면서 계속 그 어떤 구간에서 전압이 갑자기 높아지는 그 스파이크들이 신호가 돼서 그 모르스 부호들 이렇게 마치 컴퓨터가 막 10, 10, 10, 10 이렇게 하듯이 그것들을 우리 뇌가 이렇게 조합해서 우리 뇌가 우리에게 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형태고 이런 색깔이고 명암은 이렇고 뇌가 보여주는 거지. 정말로 컵이 그렇게 생겼을 거라는 보장은 우리는 영원히 할 수 없죠. 영원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그 대상의 참모습을 볼 수 없다. 어, 칸트는 그래서 물 자체 X, 미지수 X라는 말로
그렇게 철학의 방정식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칸트 이후의 철학은 물 자체를 향한 도전이 됩니다. 어떻게 물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 칸트 철학의 이제 후계자로 자처하는 사람이 이제 두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논문을 제가 알기로는 30세에 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0세에 이거를 네. 어,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감각기관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표상이잖아요. 근데 그 표상은 항상 의지와 함께 있다는 거죠. 식물이 어떤 방향으로 자라나는 건 그 태양을 향해 가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상을 하고 있고, 주전자가 이렇게 주둥이가 긴 것은 물을 흘리지 않고 따르겠다라는 의지가 없다면 그런 표상이 생겼을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 신체 기관을 쇼펜하우어는 신체화된 의지라고 했습니다. 이빨이 있다는 건 씹겠다는 의지고, 그렇죠? 눈이 있다는 건 보겠다는 의지죠. 세상은 표상과 의지로 되어 있다. 그 의지를 관찰하면 그것이 바로 물 자체를 파악하는 길이다. 의지가 곧 물 자체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했습니다. 그 의지의 개념을 이어받아서 사용한 한 사람이 니체죠. 쇼펜하우어가 설명하는 의지는 아무래도 쇼펜하우어가 꼭 그렇게 설명한 것만은 아닌데 쇼펜하우어는 고통에 대해서 많이 서술하다 보니까 그 의지가 불러오는 그 고통의 측면을 많이 서술하다 보니까 니체는 그것을 극복하는 의지, 그러니까 그 고통을 낳는 의지를 까르마라고 한다면 그 까르마를 극복하는 건 다르마잖아요. 다르마로서의 의지, 선의지, 그런 면에서 의지를 서술을 하죠. 또 한 명, 칸트의 후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헤겔이었죠. 헤겔은 이 이 수상행위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망식을, 불교 용어로 하면 오류를 점점 제거해 나가면 절대 정신에 다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헤겔은 이걸 이제 정반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방법은 사실 철학사에서 이렇게 아주 뭐 헤겔만의 독보적인 그런 건 아니죠. 뭔가 어떤 대상을 보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회의하고 판단을 중지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사실 동서양 철학자들이 많이 썼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사마타라고 하죠. 대상을 보고 어떤 망식이 떠오르면 내려놓고 다시 보고 내려놓고 다시 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훗살을 형상하게 해서는 훗살도 이와 비슷한 방법을 씁니다. 훗살은 그러니까 괄호치기라고 해서 판단 중지 대상을 계속해서 어떤 대상을 보고 떠오르는 것들을 괄호로 처리를 해서 계속 블랭크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훗살은 본질 직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인지가. 본질 직관, 절대 정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오장애가 사라지고, 우백가 상태에서 대상을 이제 직면할 수 있는 상태, 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간이 대상을 바르게 보는 그 상태는 동서고금? 그렇게 그 상태밖에 없지 않을까. 나의 편견, 오류를 최대한 내려놓고, 내려놓을수록, 내려놓은 그 즉시, 어, 내려온 그 즉시 그 자리에는 이미, 스님께서는 보통 이 상태를 텅 빈 충만이라고 하시죠. 음, 내려놓으면 따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다 내려놓은 그 자리에 이미 있는 것. 죠 이거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인지작용이란 것은 주로 판단이죠. 이 판단이란 건 언어고, 언어화되기 이전에 신체의 알미라는 것에 대해 주목한 사람, 서양 철학에서는 좀 이렇게 드문, 불교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밀도라든지, 어, 그런 이제 신체에 대한 수행법들이 많이 되어 있죠. 그 언어화되기 이전에 신체의 안,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메를로 퐁티입니다. 어, 한마디로 그 존재는 감각기관이 대상을 인지하는 작용, 대상을 아는 작용인데 이런 대상을 아는 작용, 존재의 이 모습 자체를 어, 말한 사람이 사르트르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죠. 그리고 이 실존주의가 있다면 또 철학의 한 축으로 구조주의가 있습니다. 그 인식 구조를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한 분들이죠. 그래서 크게 뭐 아주 그렇게 뭐 딱 잘라 뭐 나누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게 그 실존주의 그리고 구조주의가 이 존재를 설명하는 양대 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 발제는 다 마쳤고요.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요. 아이고, 지금 김우님께서 메시지를 채팅을 보내셨는데 우리 함께 읽고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존재의 드러남이라는 게 어떤 취지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 분류로 보자면 어, 보통 표층의식 수준을 드러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잠재의식, 그리고 이제 구조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그 구조가 겉으로 드러난 그 양상, 구조 말고, 거기서 이제 구조를 파헤치는 구조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 존재하고 있는 모습 자체, 그러니까 대상을 아는 작용으로 존재하고 있다. 대상을 마주하고 있는 그 모습, 네, 그렇게 드러남이라는 용어는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채팅은 시간은 어떻게 인지되는 것인지요? 가령 물 자체를 말씀하시니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을 물 자체로 볼 수도 있는 것인가요? 시간은 시간대로, 존재는 존재대로 인지되는 것인지요? 했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을 서양 철학에서는 그게 데카르트가 말하는 그 이성 합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은 1 더하기 1은 이런 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인간이 감각기관으로 경험하는 것은 모두 시간 찰나찰나 변화합니다. 1분 전에 내가 했던 경험과 지금의 경험이 다르고 시간에 따라 모든 것이 매 순간 변하죠. 물 자체라고 할 때는 어, 그런 개념적 측면이든 경험적 측면이든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시간은 시간대로 존재는 존재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존재는 존재대로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존재라고 할 때 존재는 어, 두 가지 측면에서 인지가 되죠. 그 이성적 측면, 개념적 측면, 그리고 감각적, 경험적 측면. 그것이 경험론과 합리론의 또그 양대 축이죠. 서양 철학에선. 근데 이제 그렇게 관찰하자면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고, 뭐, 그래서 경험에서 관찰하자면 그렇게 관찰되는 것이죠.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적 경험,
결부되어 있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어, 대상을 관찰할 때 시간이란 개념이 그 자리에 함께 생겨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이데거의 필멸성 개념이 시간성과 연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불교는 존재와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어, 지금 설명한 그런 맥락으로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지금 얘기한 그러니까 인간은 음, 크게 두 개의 측면에서 대상을 인지합니다. 하나는 개념, 그거를 또 불교에서는 진여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감각 경험, 그것을 불교에서는 또 생멸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론, 경험론, 합리론과 경험론, 그죠? 그 두 개의 측면으로 인지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도 당연히 존재는 그런 인식과 함께 존재하니까 두 개의 측면이 함께 있죠. 또 설명해서 제 설명에서 부족한 거나 더 이제 얘기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지금부터는 마이크를 켜고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죠. 뭐 질문이나 또 떠오르는 지금까지 이제 제가 발전한 거 듣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 저 회장님, 아까, 혹시 슬라이드 좀 띄워줄 수 네. 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 마지막, 네. 네, 여기서 이제 확장된 표현형을 이제 대상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는데, 이게 저 이의적 유전자에서 말하는 그 비버댐? 그게 이게 적절한 이게 비유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거기서 말하는 뭐 비버댐에 대한 그거는 개체가 이렇게 어떤 뭐 행위를 하거나 그런 거 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제 대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와 나 아닌 것?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것들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렇게 똑같다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조금 좀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이렇게 하면 음, 리처드 도킨스 자신도 나는 그런 의미로 확장된 표현이란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겠죠?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도킨스가 확장된 표현형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렇게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 나에게 나타난 모든 것의 의미로 쓴 건 아니죠. 딱 비버와 비버댐 그런 어떤 그 개체의 어떤 반경 안에 있는 그 범위로 쓴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유했으면 하는 것은 그 도킨스가 원래 말하려고 했던 취지가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 앞에 나타난 모든 대상을 나는 나의 인지작용, 그 인지작용 내 업식을 바탕으로 한 거죠. 나의 업식을 바탕으로 내 앞에 나타난 모든 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 네, 근데요, 어, 저희가 이 12강을 갖다가 대중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스님 강의를 보면 그런 식으로, 어, 영감을 받아서 연관성이 있는 걸 같다라고 얘기하거나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이 꽤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조금 엄격한 태도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강의를 하시는 분이
납득할 수 없는데 그걸로 강의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용어를 쓰는 것에 있어서 강사분께서 좀 납득할 수 없다면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대중들에게 사유하도록 이끌려는 부분은 저 나와 내가 마주하는 대상이 별개가 아니라는 통찰까지만 간다면 뭐 설명하는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네, 강사분의 언어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매주 달라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뭐냐면 시작하는 단계인데 어, 그 그렇게 갈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또 모두가 동감하고 수긍할 때까지의 그런 시간도 장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걸 뭐 꼭 해결 막 몇 날 몇 시까지 정해놓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 부분은. 이 강의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 깔끔하게 뭔가를 정리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 의문이죠. 의문을 일으키는 것이 오히려 이 강의의 먼저, 제1 기능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저희 내부 안에서의 네. 질문의 밀도를 높이기 위한 거라면 그래도 되는데 이게 외부로 퍼블리싱 되는 거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강의 그렇게 많이 듣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아니, 이걸 갖고 누가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어떤 위험? 뭐 어떤 나쁜 점이 발생하는 거죠. 아니, 누가 이걸 갖고 왜 이런 식으로 하냐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저는 저희가 하는 것들이 네, 일종의 유사 학문처럼 보이는 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저 김우님의 말씀에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을 네, 하겠는데요. 예, 아, 이 불교 용어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어, 거의 겉으로는 이해는 해도 이거를 다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준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님 대신해서 어떤 강의, 이런 수준의 강의는, 어, 제가 제 자신이 봤어도,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인 사유를 해야, 이게, 어, 와닿을 수 있는데, 김우님 말씀이 우리 이제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필이 돼도,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관점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위험이 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결과는 다음 다음 수강을 하러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을 그래서 불교 인문학 예상해 봅니다. 네, 강의가 10기까지 왔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버전보다 훨씬 어려운 버전 10기 동안 약 어쨌든 끝까지 수강하신 분은 몇몇 안 되지만 그 끝까지 수강하신 그 분들 그러니까 몇 안 소수만이 되는 분들이 살아남을 여기 모여 수밖에. 있으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네. 그리고 이제 그 용어를 쓰는 이유는 사실은 뭐 이 영어를 꼭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한다라기보다 예를 들면 이제 확장된 표현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도킨스가 사유했던 바로 그 지점이 어떤 것일까?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런 취지이지.
아니, 어, 그렇게 되면 더 헷갈린다니까요. 그 사람이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반하면 이게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다 정도까지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거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저같이 뼛속까지 이과적 사고로 접근한 사람한테는 그게 왜 그거야? 이런 게 그 내용의 본질보다 먼저 그리고 앞서서 강하게 드러나요. 어, 어쨌든 뭐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계속 뭐 얘기를 하고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이거다라고 뭐 말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 그 유전자의 습성, 어떤 나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틀이 밖으로 펼쳐진 게 나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쵸?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죠? 근데 용어적인 표현에서는 이제 이해는 되는데, 그, 거기까지, 이제 지금 확장된 표현형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확장된 해설, 확장된 이해를 하기까지는 그 저변에 듣는 청자가 저번에 그런 기반이 되어 있어야 이해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저기 뭐야, 음, 스님 강의를 좀 얼마 전에 듣긴 들었는데, 그 스님 강의에 이제 선생님, 저 회장님께서 이렇게 요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예. 그 스님 강의를 들었으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되지만, 조금 어렵다는 말밖에 지금 제가 들을 말이 없네. 어, 일단 지금으로서 네네, 첫 우리 수업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것이 이 강의가 어떻게 대중들에게 보여져야 하는가도 네, 계속 고민을 네, 해야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일기부터 10번을 들었는데 네. 저한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또 저도 그쵸.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 이 강의를 들었을 때 그 어려움을 저도 네.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쵸. 내가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건가? 한번 그쵸. 꼭 앉아있는 그 느낌을. 근데 어쨌든, 음, 너무 수준 높은 지금 저희 강의를 들어서 저는 거의 뭐 철학 최상급의 철학 수업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음, 저가 이제 스님들 법문을 듣거나 뭐 이래 이제 존재에 대해서 우리 육식, 육근, 육경 뭐 이렇게 풀이해서 들었을 때 과정과 지금 이렇게 딱 도식을 해가 그 세포 이전 유전자의 그 까르마로부터 해서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이 다와인으로 요약을 해 놓으시고 그 상행식의 대상으로 해서 겉으로 드러난 모든 환경이 확장된 표현이라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패턴은 이해는 하는데 이게 과연 예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요. 그러고 보니 다윈하고 리서님, 네, 여기까지 그 네, 독진. 슬라이드 준비했는데 여기는 빼먹었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나중에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또 수정할 수 있겠죠. 네, 굳이 이런 용어를 쓰지, 뭐 용어를 써서 사람들로부터 더 멀어지는 네, 그럴까 봐 사람이 우리가 있다면 성현님이 우리 있잖아요. 그 성현 보살, 거사님, 네, 청년 거사님. 네, 네. 예. 그분이 막 이 강의를 들으셨다면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빨리 들려주고 싶습니다. 음, 예, 김원님 말씀 전체적인 맥락으로 우리 이제 이 회장님 그 강의, 우리가 추구하는 강의의 어떤 목적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대중적으로 잘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네, 이런 이야기는. 네. 그 이제 좀 더
일단 최대한 낯선 용어들을 많이 좀 걷어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중들이 이제 바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낯선 용어들을 많이 걷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오후에 법당에서 신도님들하고 잠깐 이제 법담하고 왔는데요. 그 이제 온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 그거부터 시작했으면 나는 누구니까 네. 오은 연기 사제 그 연기 이제 아직 12강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다 이렇게 구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은 앉아서 네. 실판도 없고 근데 그 이제 지드방에 계신 분인데 네.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어렵고 사람들이 그랬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정말 자괴감만 든다고 예, 예. 마음 공부를 하러 왔는데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해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이제 이해하고 사실 모두가 그런 그런 아픔, 고통을 다들 뭐 정도의 차이 있겠지만 다들 느끼고 이제 있고 근데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이제 중생계를 딱 떠나시려고 할 때 범천이 권청을 하잖아요. 부처님 중생계 남아서 법을 설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법은 너무나 미묘하고 어려워서 중생들은 음,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이해를 못했을 때 그 중생이 이 법을 비방한다면 음, 더 큰 악업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설하지 않겠다라고 떠나려고 하시니까 범천이 이제 3번 청하잖아요. 그 청을 듣고서야 부처님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남아서 법을 설하겠노라 하고 이 법을 우리 인간들에게 설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너무 미묘하고 어려워서 설하지 않겠노라 하고 하신 그 법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진짜. 그래서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근데, 아, 아무튼 그래도 그렇게 간절히 청해서 얻은 이 법을 어떻게든 우리가 이 생에 할 수 있는 만큼은 진짜 하고 가야겠다는 취지로 우리가 모인 거죠. 네. 그런 취지로 모여서 강의를 사실 그 목표는 내 있습니다. 대중적이고 그런 강의를 만들고 싶고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사실 네, 저도 네. 스님 강의를 요약해서 전달하지만 나도 다 이해했나? 늘 이 강의 앞에서는 그렇게 자문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강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장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저희끼리 공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강의하기 전에 이제 테스트를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공부를 해야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아, 공부를 그렇죠. 하고 이제 강의를 딱 할 시점이 됐을 때 이제 시간도 되시고 강의를 하실 마음도 있으신 그런 분들께서 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하신 대로 강의를 한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이대로요? 네네. 거의 이대로 만약에 한다면 하게 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용어들을 좀 더 생략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이 틀로 강의를 만약 제가 한다면 뭐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더 대화를 많이 하겠죠. 지금은 이제 그냥 쭉 그냥 네, 발표를 한 거고 그 강의를 한다면 네, 스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한 줄 쓰고 대화하고 한 줄 쓰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장님, 저는 제 생각에는 네, 이거 뭐, 그러니까 모이는 모임 자체가 물론 뭐 저희 공부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목적이 이제 그 인문학 수업을 직접 하기 전에 네, 이렇게 한 번씩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차라리 준비를 하는 것도 그냥 수업 버전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대중한테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이제 그런 수업 버전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게 추가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이게 어렵다, 아니면 저거는 꼭 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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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좀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 좀 더 우리가 어, 날카롭게 논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고 진짜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은 확장된 표현의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그래서 해인보살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확장된 표현형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여기에 대해서 뭐 말하면 좋겠다, 안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렵고요. 음, 저는 되게 어, 저는 되게 잘 와닿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어떠한 부분에서 대중들에게 거리감이 있다고 하시는 건지 해인보살도 사실은 그 수의학 우리 그 수의학 의사 선생님이시지만 좀 그런 어떤 뭐랄까 문과적 소양이 더 많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정확한 그런 이제 개념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설명법 자체가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경험상. 그것 또한 이제 사람들마다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죠. 인식하고 이해하고 내가 이거를 봤을 때 나는 이거를 맞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딱 이렇게 그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닐까 싶은데 음, 이제 김은거사님께서 유사학문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 이것을 유사학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런 약간의 불분명함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더 깊은 생각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또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 제목을 듣고 이 강의에 들어오는 사람의 범주가 어느 쪽이 더 많을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후자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물론 스님께서 하는 말씀 중에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저는 느끼는데 혹시나 물론 처음 들을 땐 다 어렵고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인 건 확실한데 다 어렵고 그렇지만 만약에 혹시나 불분명하거나 명쾌하지 않거나 오늘
자려고 누웠을 때 찝찝한 마음이 남더라도 그게 꼭 나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저는 사실 그런 게 있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스님 강의를 들으면서도, 매번 그것 때문에 끝나고 나면 제가 되게 기진맥진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어, 그 목표점을 좀 싱크를 맞출 수 있다라면, 거기에 제가 어떻게 조율은 할 수 있겠지만, 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된다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차이가 있으니까 넘기고 가자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그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런 방식의 진행에는 저는 좀 어려워요. 참여하기가. 하여튼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사실 저 여러분께서 강의를 어, 해주시면 좋지만 내가 항상 그런 거 같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해한 만큼 하는 거고, 그쵸? 어, 그리고 강의 12강을 사실 12강을 개최하는 것도 물론 하면 개강하면 좋은 일이지만 뭐 저희 마인드풀 명상의 제1 원칙은 그 무엇도 조건이 안 되는 걸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건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강사 스스로가 내가 납득하고 내 심장이 뛰고 내가 정말 이것을 진리라고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는 기쁨에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는 그 상태에서만 사실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우리 한 강을 지금 모의 발제한 거잖아요. 네. 어, 지금 이 상태에서 앞으로 10일간 뭐 이걸 개념들 어떻게 다 맞추고 중요한 얘기지만 지금 그걸 생각하기보다 저는 오히려 12강 개강하지 않더라도 우리 철학 음, 스터디라고 이 모임을 하더라도 우리 각자가 내 삶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유들을 각자가 하는 시간이 되는 게 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냥 철학 스터디로 남더라도 그 부분도 어쨌든 우리 구성원들이 모두 좀 이 정도는 공감, 공유를 이제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뭐 오늘은 첫 만남이니까 지금 저희가 막 모든 것을 다 막 이 자리에서 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맞추기보다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화 자체가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가 나의 인식, 각자의 세계들이 지금 드러나고 서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들을 음, 알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이제 20분 정도 남았어요. 저 이제 한 10분 정도는 다음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으로 삼고, 10분만 더, 어떤 강의 내용, 이 주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엄청 유치한 질문 하나 할게요. 음, 인류가 있기 전에도, 이게 제가 처음 듣는 입장으로 얘기한다면, 인류가 있기 전에도 지구는 있었고 공룡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지구는 존재를 하지 않았던 건가요? 자, 다시 이제 사유리 또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유치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인슈타인도 그걸 이해를 끝까지 못했거든요. 아인슈타인 같은 초천재가 그거는 유치하고 뭐 머리가 뭐 지능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질문이고 우리가 그 사유를 하자고 지금 예, 이 강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보통 혼자서는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이렇게 작정하고 앉아서 우리 함께 그 사유 실험을 떠나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경험한 그대로 이 세계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세계를 이렇게 인지하는 그 존재가 없을 때의 세계가 그러니까 인간에게 관찰되는 어떤 그 형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인간이 뭐 땅을 보면 막 황토색으로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흙이라는 속성 자체가 황토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볼 때 땅이 단단하잖아요. 그 땅의 그 원래 물질적 속성이 단단하다라고 딱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없어져도 이 땅은 영원히 황토색이고 단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내가 없어져도 그렇게 존재하는 우주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렇게 그걸 생각할수록 좀 어지럽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땅을 황토색이라고 단단하다고 인지하는 그런 존재가 없다면, 그러니까 인간이 없다면, 정말 외계인에게 땅은 물렁물렁 할 수 있거든요. 우리랑 감각기가 전혀 다른 어떤 존재에게 이 땅이란 것은 투명하고 물컹물컹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없을 때도 이 지구가 원래 그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공룡들이 경험하는 지구는 우린 모르죠. 영원히 모르죠. 사실 같은 인간이더라도 우리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 세상을 경험하는 거지. 인간들끼리 이렇게 대화가 통하고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통점이 많아서 이제 결코 100% 우리가 한 집에 살아도 그쵸. 당신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죠. 각자의 세계 속에 있거든요. 1인당 1세계가 있어요. 우린 단지 어떤 면들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죠. 말씀 다 하셨나요? 네? 네.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말씀하신 거는 그 객체 간의 물리적 속성의 지각 편차가 존재 유무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어, 제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존재 유무하고 관련되는 표현, 그 기술, 그 표현 내용이지? 이런 생각들이 들긴 합니다. 예. 가령, 같은 집이라도 다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세계는 없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용무에 대해서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가 그냥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저는 네. 또 궁금한 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의 존재를 한다라는 입장과 주관적 인지 과정에서의 존재에 대한 생각, 사유를 통해서 만들어진 요소하고 이 요소 중간에서 우리가 약간은 음, 줄타기 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을 내리는 그 상황의 적, 적정에 조금 더 적정해 보이는 순으로 선택을 하면서 판단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말씀을 다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의 어떤,
설명이 음,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주신다면, 네, 그, 저 잘 모르겠어요. 예. 사실은, 음. 음, 저 이제 존재에 대해 유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그, 아, 있고,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거잖아요. 있음이란 것이 이름이잖아요. 어떤 현상이죠, 현상.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나, 세계, 지구, 뭐 강아지 이름을 붙이죠. 이름. 저 그리고 그 이름이 세계 그대로라고 어, 생각하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그것이 무언가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라는 거죠. 음. 저는 김은 교수님 말 완전 동의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헷갈렸던 부분 중에 존재가 있다 없다라는 걸로 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실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모든 얘기는 그러니까 뭐 사람이든 뭐든 인식을 할 때 있는 거, 인식이 안 할 때 없는 거 이런 걸로 구분이 되지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완전히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별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아인슈타인 얘기하셨지만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저 외계 이제 그 우주에 이제 우리가 찾지 못한 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별은 분명히 어디인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망원경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그거는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하는, 인식을 못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까만 밤하늘 별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때는 없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그 별이라는 존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망원경을 통해서 이제 그 별을 봐서 인식을 해서 그게 있다고 되면은 그럼 그때 별이 뿅 하고 생기는 거냐? 그게 아니라 원래 있던 존재가 우리가 드디어 인식을 하게 돼서 아, 그 별이 있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존재를 인식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하고 존재의 유무 자체를 구분하는 거는 조금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존재의 유무와 존재의 인식의 유무를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김훈 교수님 말씀에 완전 공감을 합니다. 네. 음,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나름대로 이거를 내재화시키는 방식은 저 말에 대해서 내가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저한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지가 열리기 때문에 예, 잠시 판단 유보를 하고 요대로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어, 사실 그게 시간이 지난다라고 뭐 이렇게 잘 통합되거나 제 것으로 되거나 그러진 지금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그 실제론이라고 해요. 실제론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실제론적 관점에서 관측하는 거죠. 그 무엇도 그 자체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론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그 강경구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바라보는 그게 실제론이에요. 실제로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인지하는 거죠. 우리 감각기관으로 경험하는 세상이 사실은 실제론이죠. 그냥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어, 그런 관점이 사실 실제론이죠. 근데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강의가 사람들에게 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그 실제로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측하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실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관념론적으로 관측하면 저 일체 유심조의 세상이 펼쳐지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는 그 두 가지 글을 적절하게 어, 적절하게 그 선택을 하면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된 관점에서 뭔가를 하나를 또 어, 자기 저도 그 지점을 늘 이제 궁금해하고, 근데 뭐 이런 어떤, 뭐 제가 읽는 어떤 뭐 책에서는 뭐 그런 막, 그, 뭐 특히 그 가나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남기신 글에서는 뭐 그 뭐지?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뭐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일순간에 뭐 그 모든 관점을 뭐 다 갖고 있는 뭐 그런 경제 뭐 이런 뭐 표현들도 있는데 솔직히 제가 뭐 그런 경지에 가보지 못해서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알아차리려고 노력합니다. 아, 내가 지금 실제로는 지킨 측면에서 세상 보고 있구나. 음, 이것도 하나의 관점이지. 내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어, 알아차리려고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그런 수준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이제 도가 높으신 선사들이 뭐, 표현하시는 뭐, 그런 걸 보면은 뭐, 그게 그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뭐 표현들도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몰라서 잘 대답을 못하겠네요. 네. 네, 이제 그럼 다음 일정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저희 그 다다음 주가 초파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를 쉬면 2주를 쉬게 됩니다. 그래서 2주를 쉬고 우리가 3주 후에 6월 3일이죠. 3일 날 만날지 다음 주에 만날지 일단 그거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2주 쉬고 6월 3일 날 우리 좀 이렇게 좀 천천히 이렇게 공부를 그렇게 진행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6월 3일 발제를 이 강의 순서대로 하자면 이제 다음 네, 3, 제가 하겠습니다. 김우님이신데 3강 발제를 그럼 김우님께서 6월 3일에 하는 걸로. 네. 그리고 저희 뭐 꼭 뭐 몇 주 만에 만나자라기보다 이제 다들 바쁘시니까 네. 일정을 이렇게 좀 당분간은 네, 조율해가면서 네, 만나죠.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예,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네, 끝낼게요.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삼복께 사죄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